코치라는 직업은 성공의 기회와 함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기회도 부여한다. 성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의 차이는 성공은 세상을 떠날 때 끝나지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은 세대가 여러 번 바뀌어도 잊히지 않고 남는다. 그게 바로 가르치고 이끌고 코치의 길을 가는 이유다. 경기 현장을 떠날 때면 나도 승리한 코치가 됐다는 생각에 으쓱해진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 젊은이들의 삶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포레스트 북스에서 출간한 루 홀츠의 승리, 패배, 그리고 교훈입니다.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반드시 찾는 명실상부 미국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극찬한 인물, 바로 이 책의 저자 루 홀츠입니다. 끈기와 열정, 투지를 지닌 그는 전미 대학 체육협회 역사상 6개 팀을 이끌고 볼 경기에 출장한 유일한 코치이자 4개 팀을 모두 시즌 최종 순위에서 전국 20위 안에 올린 유일한 코치로 불리지요. 현재 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기부여 강사로 포춘 500대 기업을 비롯한 각종 단체와 조직에 자신의 성공 전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보낸 따뜻한 유년기는 그의 성공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숱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동솔력, 규율, 목표의식, 집중력, 그리고 따뜻함을 지닌 코치 루 홀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나무들도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죠. 풀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나이와 연관시키려 하지 마세요. 더 나아지려는 나의 노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로 채워져 있습니다. 루 홀츠가 알려주는 인생에서 필요한 4가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상세 설명에 타임스탬프와 책 관련 정보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는가다. 면담 자리에서 와츠 코치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루는 꼭 대학에 가서 언젠가 코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너무 놀라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반 때 졸업생 대표로 고별사를 할 만큼 우등생이었지만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일터로 나서야 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도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학은 재능 있고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곳이지 나를 위한 곳은 아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부모님이 와츠 코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다. 루는 대학에 가서 코치가 돼야 합니다. 와츠 코치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미식축구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딱 한 번 봤다. 오하이오 얼라이언스 고등학교와의 원정 경기였는데 우리 팀 전세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날 내가 임시 주장을 맡았는데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만을 기도해왔을 뿐 내가 운동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전부터 어머니는 내게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 진학 예비과정을 수강하라고 강력히 권했다. 그래서 나는 라틴어 수업을 3년이나 들었다. 하지만 나에게 대학 진학은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나라를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관심 밖의 일이었다. 더더군다나 코치가 된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뛰어난 운동선수도 그리 성숙한 학생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게는 천성적으로 가르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었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식축구 필드에 서면 나는 나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알았다. 훈련을 할 때나 경기 도중 후보 선수로 대기할 때면 다른 선수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을 갖췄는데도 내가 그들을 붙잡고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는 일이 잦았다. 와츠 코치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질을 보고 내가 코치가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와츠 코치의 말이 옳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나는 대학에 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싫어요 라고 말했다. 와츠 코치와 부모님은 아니야 가야 해 라고 고집했다. 결국에는 우리 집안에서 늘 해온 방식대로 타협을 받다. 내가 대학에 간 것이다. 가난하긴 했어도 나는 주위 사람들의 사랑 덕분에 청년으로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교육을 받았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는가라는 걸 나는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 내게는 나를 아끼고 내가 잘 커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과 코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의 모든 부를 거머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내가 필요로 한 부의 전부였다. 성공은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다. 와츠 코치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나는 이후 일이 어떻게 풀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게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될 거라고 말할 때 단단히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두 분도 내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됐다. 내가 대학에 가더라도 겨우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였고 등록금과 기숙사비, 책값까지는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스트 리버풀 시립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했고 낮에는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여동생 비키를 돌볼 수 있도록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밤샘 근무를 했다. 셜리 누나가 당시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어서 어머니가 일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내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형제들 가운데 누구도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화장실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셜리 누나는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축하해줬고 여동생 비키는 오빠가 대학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무척 기뻐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다. 내가 켄트 주립대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나는 자주 당시를 회상한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대견해질 때마다 내게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떤 일을 해줬는지를 떠올린다. 누구나 현재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성공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삶에서 그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크든 작든 모든 성취에는 희생이 따른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수백만 명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팔다리나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바쳤다. 이들보다 앞선 세대도 그렇고 뒷세대 땅과 바다에서 싸운 병사들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후방에서는 코치와 교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도 두세 대 전 부모들이 그랬듯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바쳐 희생한다. 내 경우에는 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어머니가 밤을 포기했다.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마워요, 엄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대학은 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켄트 주립대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를 지도해 준 사람들, 내가 사귄 친구들은 내가 꿈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 내가 딴 학위보다 훨씬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훗날 내가 직업적인 경력을 쌓아가며 밟게 될 길을 열어주었다. 인생은 살면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행동, 그리고 내리는 결정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다. 나는 가족 가운데 누구도 갖지 못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준 멋진 가정에서 나고 자란 행운아였다. 또 내 미래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큼지막한 안경을 걸치고 혀짧은 소리를 하는 왜소한 체구임에도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봐주고 배우는 법을 익히도록 이끌어주고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릴 수 있게 해준 코치와 스승들을 모실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일련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선택을 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를 거부할 때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손에 넣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내 길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 탓만을 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현재 처한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성공으로 향한 길을 열어주며 인생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어중간한 노력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실수를 저지른다. 쓰레기 버리는 날 깜빡하고 쓰레기를 내놓지 않은 것처럼 작은 실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치명적인 실수도 있다. 크든 작든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실수가 분명해졌을 때 처음에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터무니없는 핑계를 댄다. 누군가의 됨됨이는 그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가 그 실수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자신이 범한 실수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신은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책임 소재를 흐리거나 모면하려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실수로 일을 그르친 적이 무척 많았다. 그럴 때면 대부분은 내가 범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실수들로 초래됐을지 모를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런 행동이 힘든 까닭은 우리의 자존심이 회방을 놓기 때문이다. 자신이 일을 망쳤다는 걸 인정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실수 하나는 뉴욕 제치의 수석코치 제의를 받아들이고 또 갑작스레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NFL에서의 짧았던 재임 기간은 30년 동안이나 나를 부끄럽게 했는데 내가 지휘하는 동안 제츠가 성적이 썩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NFL이라는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간 것과 NFL을 떠난 것, 둘 다 내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내 팀에서 뛰어본 선수라면 누구든 매사에 어중간하게 발을 걸쳐서는 곤란하다는 훈계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어중간한 노력은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게 내 신념이다. 강의를 듣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교수와 자기 자신에게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강의실에서 귀중한 자리만 차지하게 된다. 팀의 일원이라면 코치와 동료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의무가 있다. 그러지 않고 코치가 자신을 선발 기용하지 않았다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히 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뿜는다면 자신에게는 물론 조직 전체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차라리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게 자기 자신과 팀에 더 나을 수 있다.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설렁설렁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자원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회사에 무단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헌신은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잘 안 풀리거나 사이가 소원해지면 언제든 갈라서면 되니까 라고 마음먹는다면 결혼 서약을 끝내기도 전에 파국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학 입학 허가를 받아들고 일지망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리가 만무하다. 또 이 일자리가 좋은 디딤돌이 되겠지만 맡은 일이 그다지 내키진 않는 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당장 사표를 쓰는 편이 낫다. 스포츠 세계에서 이는 자명한 진리다. 언제나 헌신이 재능을 이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는 필드에서 가장 재능이 있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팀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경기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건 체육이사부터 사이드라인에 선 신입생 후보 선수까지 미식축구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노트르담에서 물러났을 때 내 계획은 올랜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골프도 많이 치고 아내와 정원도 가꾸고 호숫가에서 가끔 낚싯대를 들이우고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같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였기 때문에 손주들 응석도 받아주고 싶었다. 그 즈음 나는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기부여 강사가 돼 베스트셀러 책을 2권 썼고 짐 렌치와 함께 CBS의 대학 미식축구 경기 전 프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막 계약을 체결했다. 1년에 2차례 강연을 하고 시즌 동안은 15경기 정도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플로리다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생각이었다. 우리 가족은 1979년부터 올랜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아널드 파머 소유의 베이힐 클럽 커뮤니티의 터전을 잡았다가 베이힐 빌리지로 옮겨 골퍼 페인 스튜어트와 이웃이 됐다. 아놀드 파머와 마크 맥코맥이 최고급 골프 커뮤니티 아이젤워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우리 가족도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 뒤 올랜도 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경쟁 골프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인 레이크 노나 측에서 우리에게 무료 회원권과 주택 부지 할인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 클럽하우스 근처에 집을 지었다.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다. 다시 코치를 맡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노트르담에 몸담았다면 다음 갈 곳은 천국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내가 은퇴를 발표했을 때 노트르담 지휘봉을 이어받을 밥 데이비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코치님, 관심이 있으시다면 메릴랜드에서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을 꽤 잘 알거든요. 코치님을 위해 기꺼이 전화 몇 통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밥, 나는 은퇴하는 걸세. 코치를 계속하고 싶었다면 여기 계속 있었을 거야. 나는 내 코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삶을 위해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다. 상황이 급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사우스밴드에서 보낸 마지막 해에 베스는 목에 문제가 생겼는데 상태가 악화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됐다. 아내가 찾아간 의사는 세균 배양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사는 경기장에서 소리를 질러대 성대결절이 온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베스는 경기가 있는 날 노트르담 스타디움에 모인 관중 가운데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내는 미식축구 경기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목소리를 잃으니 차라리 유니폼을 입고 번트를 날리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는 의사의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했다. 기껏해야 인후염일 테니 괜찮을 거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우리가 올랜도로 이사했을 때는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부 플로리다의 꽃가루는 아주 튼튼한 목이라도 상하게 할 만하다. 이제 이곳에서 한두 달 쉬고 나면 말끔히 낫지 않을까? 아내가 다른 의사를 찾아갔을 때도 나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아마 알약 몇 개를 받아오겠지 싶었다. 3월 초에 어느 목요일 오후 병원에 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내는 울고 있었다. 왜 그래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단어 하나까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의사 말로는 식도암이래요. 치료가 가능한지 확실치 않대요. 그런 소식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암 진단을 받은 친구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봤다고 해도 가족 중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머리가 멍해진다. 나는 손에 쥔 전화기가 몇십 킬로그램이라도 되는 듯 무겁게 느껴졌고 더는 머리를 떠받칠 수 없을 것처럼 어깨에 힘이 쭉 빠졌다. 무엇보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가 아내를 껴안고 입을 맞춰주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서 집으로 와요 라는 말뿐이었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흡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젊은 시절 직업이 X선 기사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우리에게 집을 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15분 만에 우리는 우리 집 바로 옆 땅 1에이커를 추가로 거래하는 데 합의했다. 이윽고 나는 건축업자에게 전화해 집을 증축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베스가 암을 이겨내고 살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싶었을 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기를 바랐다. 아내에게 병을 잊고 마음을 쓸 만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 아내는 집을 짓고 수리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지 1시간 만에 나는 우리 집을 거의 2배로 키우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아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다독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방에 앉아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상의했다. 장인어른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장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 처음 몰아친 감정들을 가라앉힌 다음 우리는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최고의 의사를 찾아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었다. 감사하게도 내게는 지상 최고의 의사를 찾아낼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었다. 물론 내가 그보다 형편이 덜 좋았더라도 나는 수중에 모든 걸 팔고 모자라는 돈은 빌려서라도 베스가 반드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목숨이 걸린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실려 들어가면서 비용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메이오 클리닉의 브루스 피어슨 박사에게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그는 모든 면에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는 진단 결과를 듣기 좋게 꾸며 말하지 않았다. 베스는 식도암 4기였다. 피어슨 박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방사선 치료는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권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베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10%가 채 안 된다는 게 그의 말이었다. 나는 아내가 암투병을 하는 동안 그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신께서 나를 코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굳게 믿는다. 1996년 나는 고작 59살로 보통 같으면 생애 처음으로 수석 코치 자리에 오를 나이이지 수석 코치를 완전히 그만두고 물러날 나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노트르담에서 은퇴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 나는 아내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이 나를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게 해주셨다고 믿는다. 36년 동안이나 아내는 나를 돌봐주었다. 이제 내가 아내를 돌볼 차례였다. 수술은 14시간이나 걸렸다. 의사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진 종양을 제거하는 한편 수술이 진행되는 내내 조직 검사까지 해야 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힘겨운 시간이었다. 루엔과 스킵, 케빈, 리즈가 모두 나와 함께 기도를 드렸고 며느리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 했다. 가족들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고 그들의 용기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걸 알았기에 내게는 가능한 모든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배우자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해 찾을 수 있는 책을 죄다 찾아 읽었다. 도움이 되는 정보도 일부 있었는데 특히 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떤 반응을 예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들이 도움이 됐다. 베스는 무척 아플 텐데 치료 과정에서 더 아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내가 익히 지켜봐온 것보다 훨씬 더 잦은 감정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배우자로서 내 역할은 힘이 되어주고 건강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인 태도로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베스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어했다. 피어슨 박사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우리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했다. 베스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내는 6주에 걸쳐 86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번 구토와 무기력이 찾아들었다.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였다. 베스는 몸무게가 59kg에서 40kg으로 줄었다. 아내는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그리고 많은 점에서 나 역시 그랬다. 그즈음 CBS 관계자들이 더없이 큰 힘이 되어줬다. CBS 스포츠의 숀 맥마누스 사장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부부에게 주려고 각별히 노력했다. 사실 그 첫 해에 나는 TV에서 썩 잘하지 못했다. 마음이 늘 베스에게 가 있어서 카메라에 잡힌 내 태도와 말투에는 프로그램에 걸맞은 긍정적 활기가 없었다. 다행히 내 옆에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포츠 캐스터이자 방송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인 짐 낸츠가 있었다. 크레이그 제임스는 촬영 현장에서 함께한 세 번째 인물로 짐처럼 재능있고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우리 셋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다. 주말마다 나는 뉴욕으로 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동안 베스와 장모님은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게인스빌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 내가 집에 없을 때면 친한 친구 하비 맥케이가 차편을 구하는 걸 도왔고 당시 플로리다 대학교 수석 코치였던 또 다른 친구 스티브 스퍼리어와 그의 아내 제리가 아내를 돌봐주었다. 촬영 일정이 허락할 때면 아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내가 그녀 곁을 지켰다. 그 기간에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다. 내가 미처 몰랐던 건 수백만 명이 아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줬다는 사실이다. 2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베스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홀로 기도를 드렸다. 아내는 내가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두터웠다. 이제 내 차례였다.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 나는 세 가지 이유로 베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첫째, 아내는 믿음이 무척 강했다. 둘째, 아내는 놀랄 만큼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 아내를 처음 진단한 의사가 오진을 하는 바람에 암이 한창 퍼질 때 치료할 기회를 놓쳤다는 걸 알고 나는 무척 화가 났다. 하지만 베스는 우리 둘 중 누구도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병을 이겨내려면 내가 가진 온 힘을 여기에 써야 해요.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다른 누구를 비난하는 데 기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메이오 클리닉에서 받게 된 수준 높은 진료 덕에 나는 자신감이 붙었다. 그곳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만나본 어떤 의료 전문가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열심히 일했다. 확신하건대 그들이 없었다면 베스는 지금 내 곁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베스는 놀라울 만큼 치료를 잘 견뎠다. 1998년이 되자 완전히 고비를 넘긴 건 아니어도 그녀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믿을 만한 상태가 됐다. 아내는 내가 다시 현장에 서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사람은 누구나 삶에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첫째는 할 일이다. 건강하던 사람이 은퇴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많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자는 건 삶에서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랑할 사람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행복을 모르는 것이다. 셋째는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 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늘 말해왔다. 나와 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나 신처럼 떠받드는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권력이나 물질적 이득일 수도 있고 환경보호주의나 자연보호주의 또는 전지구적 사회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화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누구에게나 신은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아우슈비츠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낀 가운데 흥미로운 임상적 관찰을 몇 가지 했다고 밝혔다. 프랭클 박사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도 기대를 걸 만한 대상도 없는 수감자들이 굶주림이나 피로, 자신을 감금한 사람들의 학대로 금세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생존자들은 친척을 다시 만나거나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는 희망 때문에 살아남았다. 때론 나치에 대한 복수심으로 버텨내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행위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대를 걸 만한 무언가를 가진 이들이었다. 요즘은 나도 승리와 패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나를 떠올릴 때 누구도 승리와 패배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명승부들을 떠올릴 때면 사이드라인을 서성이던 키 작고 삐쩍 마른 사내가 아니라 실제 필드를 달린 선수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나는 코치로서나 대중연설가로서 거둔 성공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는다. 성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돕는 의미 있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 내 유일한 소망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루홀츠, 그 친구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어. 그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나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